네. 단순한 침례뿐만으로는 백성들의 삶이 너무 무너져 있었어요. 네. 그것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니까 네. 이제는 한 황실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구상을 합니다. 반갑습니다. 정사영웅삼국지 강영원 신현철입니다. 지난 4편에서는 네. 장비와 관우가 인연을 맺는 장면을 조명했었죠. 그렇죠. 장비와 관우가 위형제를 맺어 호영호제하기로 결의를 맺고 헤어진 한 달 정도 후에 네. 관우는 장비에게 초동들에게 줄 고기를 부탁하러 와서 네. 장비와 함께 술판을 벌입니다. 아, 술판. 예. 네. 이때 그 탁평 관아에 일이 있어 나들이를 하게 된 유비가 자연스럽게 장비 집을 찾아왔다가 네. 관우를 만나게 돼요. 아, 네. 그 유비는 관우를 본 순간 첫눈에 관우의 비범한 자태에 반해가지고 함께 술판에 끼어들어서 네. 건하게 취하고 네. 그때 이제 서로 의형제를 맺기로 합니다. 아, 셋이 술판에서요? 예, 신현철 박사도 그 주변에서 그 일상생활 속에서 누군가 의형제를 맺은 경우가 있었죠. 아, 그럼요. 일상생활에서 남자들이라면은 일반적으로 그렇죠. 예, 이게 통상적으로 그 남자들 사이에서 네. 일상생활을 하면서 의형제를 맺는 경우가 좀 많이 생기는데, 네. 나간중 선생님 모태의 삼국지에서는 네. 이제 너무 극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네. 의도하죠. 네. 그 기존 삼국지에서 네. 유비, 관우, 장비는 황건적이 난을 진압하려는 네. 의병 모집 광고를 보다가 우연히 의기가 투합하여 네. 유비, 관우, 장비가 처음 만난 자리에서 네. 의형제를 맺고 네. 이제 그 자리에서 관우보다 나이가 어린 그 유비를 관우가 대형으로 모시기로 했다는 아무리 소설이라도 너무도 터무니없는 난센스는 고쳐져야 된다고 봐요. 아, 그렇죠. 저도 그 기존의 나관중 모태 삼국지를 보면서 그 장면이 터무니도 없고 납득이 되질 않아서 그냥 멍 때리면서 소설을 읽은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그렇죠. 네. 정사에서는 유비와 장비는 어린 시절부터 미리 알고 있었고, 네. 관우는 그 장비와 나중에 알게 된 후에, 네. 후에 이제 유비와 그 장비를 통해서 통성명을 하게 되는 걸로 밝혀지죠. 네. 그러네요. 어찌되었든 네. 기존 나간중 선생님 그 삼국지에서 네.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 네. 이제 그것도 무용이 대단한 사람들이 네. 만난 지 하루도 되지 않는 특출나지 못한 돗자리 장수 유비에게 극적인 도움 결의를 청하고 네. 나이 어린 유비를 나이가 많은 관우가 대형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것. 아무리 소설이어도 역사 소설이라면 네. 한 번쯤은 다시 되짚어보고 네. 독자의 이해를 위해서도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유비는 그동안 탁현에서 많은 무역들과 유역들과 이제 만나서 네. 의형제를 맺어왔지만 네. 다른 유역들과는 다소 분위기가 다른 관우를 보고는 장비와 함께 네. 조금은 극적인 의형제 결의를 행하기로 하고 네. 도원에서 의형제 결의식을 조촐하게 이제 행합니다. 네. 도원이라면은 복숭아 꽃이죠. 복숭아 밭이죠. 아시죠? 네. 이 자리에서 유비가 자기보다 나이 많은 관우에게 대형의 자리를 예의상 그리고 의례적으로 이제 넘기려고 하지만 네. 관우는 모든 현실을 다 파악하고 있죠. 아. 현실적인 입장을 밝혀요. 네. 즉 자신이 비록 유비보다 나이는 많지만 네. 이미 유비는 탁현에서 위협이 대형격으로 부각되어 있고 관우 자신은 탁현에서 연고도 없는데 네. 자신이 대형의 역할을 할 수 없으니까 삼형제 지도자격 그리고 위협의 지도자격은 유비가 맡되 네. 사실 하늘에서 내려준 나이죠. 네. 그 하늘에서 내려준 나이를 갖다 무시해가지고 그 나이 많은 관우가 그 유비에게 형이라고 부를 수는 없으니까 네. 대신 그 관우 자신은 유비를 유형무리의 대형으로는 모시고 네. 주종의 관계는 따르기로 합니다. 아, 멋있네요. 배경도 크죠. 네. 유비가 네. 탁현에서 관우도 멋있네요. 그렇죠. 네. 현실도 다 파악하고 네. 그러면서 자기가 유형무리의 탁현에서 대형으로 나서봤자 따를 사람이 없어요. 이때 장비가 그 의견을 동의해가지고 네.
자기 자신은 애초부터 유비 그 관우를 형이라고 불렀죠. 그렇죠. 원래. 자기 자신을 형으로 부르면서 네. 그 주종 관계, 의형제 관계를 이제 유지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황건 농민군이 기치를 올리는 184년까지 네. 그 3년의 기간이 이제 비어 있죠. 아, 네. 그 유비 관우 장비는 그 181년부터 184년까지 3년 동안을 네. 탁현에서 유역으로 세월을 보내요. 네. 이 3년간은 그 한 황실이 무능과 관리들의 부정부패는 더욱 심해지고 네. 끊임없이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네. 백성들이 삶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연이은, 홍수, 가뭄, 대기근. 네. 백성들은 초군 목표로도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어떤 경우는 인육으로 연명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아니, 정사에서도 정말 인육을 먹었습니까? 예, 그렇게 정세에도 나오네요. 아, 한 황실이 좀 잔인한 얘기까지 인육을 먹었다는 게 나오는데 그건 차마 제가 말을 못하겠고 네. 그냥 인육을 먹었다는 말이 나오고 더 잔혹한 얘기도 나오는데 이대로 넘어가죠. 얼마나 잔혹하면은 강 선생님께서 발표를 못 하시겠습니까? 네, 그거는 그냥 넘어가기로 해요. 네, 알겠습니다. 한 황실이 백성의 생명과 재산, 안위를 지키지 못할 지경이 되자 네. 백성들은 현실 도피, 태평도, 네. 오두미도 등 도교적 신흥 종교에 빠지기 시작해요. 아,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민심을 장악한 장각이라는 자가 태평교를 세워가지고 네. 하북성 거록에서 대대적으로 일어납니다. 이제 장각은 네. 대기근으로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농민들에게 네. 주술적 심리요법으로 병을 고쳐주고 네. 백성들에게 널리 민심을 얻어가요. 네. 이제 원래 이제 장각이라는 인물은 관료가 되기 위해서 이제 학문을 공부했던 사람인데 네. 매간매직으로 관직이 사고 팔리는 현실을 보고 한매를 느껴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약초를 캐면 이제 살던 중에 네. 남아 노선인이라는 도인을 만나가지고 네. 태평요술이라는 서책을 얻어요. 네. 태평요술. 예, 그렇죠. 네. 1년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제 공부한 후에 네. 그 책을 통해서 비바람을 부르는 신통력, 사람이 병을 고치는 주술, 네. 부적, 약수 만드는 그런 비법을 배워가지고 네. 이런 비법으로 그 백성들이 마음을 고쳐주고 사실 신유요법이죠. 병을 고쳐줬다는 게. 그렇죠. 신유요법이었어요. 그렇겠네요. 네. 그 기존 삼국지를 보면은 황건적이라고 표현해서 그 적이라면 도적이죠. 그렇죠. 그 백성의 재산을 탈취하는 도적으로 평했는데요. 예, 어떻게 그렇죠. 된 거죠? 그렇죠. 이런 잘못된 점들이 네. 현대 사회에서는 누군가에 의해 역사적으로 바르게 전해져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황건적이 난을 네. 황건 농민들이 기회로 바꿔서 그래서 예. 그 단어를 바꾸신 그렇죠. 거군요. 정말 핍박받고 억압받는 민중의 그런 올바른 투쟁을 부각시킨 거예요. 황건적을 황건 농민이라고 표현한 그 이유를 그렇죠. 지금 써야 돼요. 황건적이 난을 네. 황건 농민들이 기회로 바꾼 기회. 이유가 바로 그런 정당성을 백성들에게 부여한 거죠. 네. 이제 이해하겠습니다. 이렇게 장각이 압제와 핍박, 경제적 고통으로 삶의 의미를 잃는 농민들을 구제해 나가자 네네. 단기간에 수백 명의 제자가 따르게 돼요. 네. 그들이 장각과 함께 백성들을 구호하고 구민정책을 펴내는데 그 184년도에 이르러서는 네. 제자가 수천 명에 이르고 네. 교도가 수십만 명에 달하게 됩니다. 네. 이제 장각은 수천 명에 이르게 된 제자들 갖다 거느리고 네네. 구호 활동을 하지만 네. 단순한 심리요법만으로는 백성들의 삶이 너무 무너져 있었어요. 네네. 그것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니까 네. 이제는 한 황실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구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장각은 청주, 예주, 네. 기주, 유주, 서주, 연주, 형주, 양주 등 중국 천하의 교도 모든 집에다가 네. 갑자라는 글을 써놓고 PR을 구분하게 만들어 그리고 거사가 성공하려면 네. 조정에서 내통해야 될 이사가 필요하죠. 네. 금은 보화를 갖다 가지고 황간 봉서를 접선해서 조정에 1000여 명의 동조자를 포섭하면서 성공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장각이 황건 기의 날짜를 184년 3월 5일로 정한 후에 네. 전국 각처에서 황건
농민군이 봉기할 때 네. 조정에서도 함께 기치에 올릴 것을 알리고자 장각은 머리가 좋은 제자 당주를 뽑아서 네. 매수해 놓은 황간 봉소와 연통하도록 낙양으로 보내요. 거사일을 정했군요. 그렇죠. 네. 그 장각의 명으로 그 낙양을 향해 가던 머리가 좋은 당주는 네. 농민 지도자들이 정통 부회를 익힌 중앙의 명정을 상대로 이기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쉽지가 않겠죠. 그렇죠. 네. 여기서 사실 중요한 일이 뭐냐면 네.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이나 사회를 보면서 살 때 네. 이와 같이 충실하게 어떤 안을 전달할 때는 우직한 제자들에게 시키고 네. 그래서 자기 이익이나 자기 그 계산을 먼저 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네. 머리가 좋은 제자는 전략 전술을 맡겨야 하는 게 일반적인데 적재적소에 사람을 잘 써야 그렇죠.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장각은 적재적소에 용병을 하는데 실패해가지고 첫 출발부터 용병이 실패하는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렇군요. 예. 그 당주는 곧바로 불가능하다는 이제 생각을 하고 어차피 이기기 어려운 모방이라면 네. 이걸 갖다가 군부에 알려가지고 두둑한 상봉을 받아서 가족들하고 편하게 살겠다는 생각을 하고 낙양에 도착하자마자 거사 계획을 고변해버립니다. 배반을 했군요. 그렇죠. 사실 이런 일은 우직한 사람한테 맡겨야 돼요. 그러네요. 머리 좋은 사람이 해결하는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머리가 너무 좋으면 잔머리가 돌아가죠. 그렇죠. 그랬었죠. 그 영제는 조정에서 내통하기로 한 황간 봉서와 그 내통자 수천 명을 잡아들여서 이들을 갖다 차명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거사가 이제 탈로가 났죠. 장각은 거사를 앞당겨가지고요. 184년 2월 초에 황건 농민군 40만을 시동해서 전국적으로 봉기를 일으킵니다. 40만 원. 예. 장강은 청공장군, 동생 장군은 지공장군, 막내 장량은 인공장군이라고 하고 각 방의 거설을 장군으로 임명해요. 천지인을 땄군요. 그렇죠. 그리고 각 지방을 36방으로 나누고 대방에는 1만 명의 병사. 농민군이죠, 사실. 농민군이죠. 그렇죠. 그 불의와 부정에 항거한 농민군이죠. 소방에는 7천여 명의 교도를 배정하여서 전국적으로 거병을 하고 전국 방방곡곡에 경문을 붙입니다. 경문은 한 황실 조정의 무능과 부정부패 그리고 지방 관리와 지방 호적의 토지 변봉으로 우리 농민들은 현실에 대한 자포자기로 꿈과 희망과 포부를 잃고 삶을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들에게 미래를 열어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린 성인이 황건이 기치를 들고 나타났으니 이제 한실이 종말은 다가왔다. 모든 백성들은 하늘의 뜻을 따라 순응하고 바른 길을 따르라. 이를 따르면 태평성대를 누리게 될 것이다. 멋있죠? 멋있네요. 황건이 경문이 나붙자 한왕실에 원한이 사무친 백성들이 수십만이 머리에 누런 두건을 두르고 황각이 황색 깃발 아래 모여들어. 근데 사정상 참여하지 못하는 농민들도 생기죠. 이런 백성들은 마음이라도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황건이 기차에 모여든 농민군이 맨 처음에 40만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늘어나가지고 부패한 지방관리와 호족들은 좌불안석이 되는데 이때 참여한 백성이 100만이 이르러요. 각 지방의 농민 지도자들은 그 관청이 그 창고를 털어서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고 그리고 황건기에 동참한 그 100만의 그 농민군들이 중원 전역에 나아가면서 황건이 물결로 넘쳐나게 됩니다. 황건 농민군이 지방 관청에 당도하면 황군들 싸울 생각을 안 하고 도망치죠. 이렇게 해서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한왕실은 완전히 붕괴될 위기에 다다릅니다. 이런 위기 상황을 각 지방을 통해서 영제에게 보고되고 황건의 눈에 가려가지고 태평성대가 펼쳐지는 줄 알았던 영제는 중상시 조충을 불러들여가지고 크게 질책을 가하고 대책을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영제가 대장군 하진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사태를 수습하도록 명하지만 2차에 걸친 당고의 금으로 군대를 이끌 인재들은 전부 다
지방에 쫓겨나가지고 네. 절대적으로 인재가 부족했죠. 네. 수장 몇 명을 제외하고는 중견 장수들을 충원하지 못할 정도가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그 과거나 현재나 인재의 중요성은 확실히 부각이 돼요. 황제도 인의장막에 가려서 그렇죠. 현실 상황을 제대로 예상도 못하고 파악도 못했군요. 그렇죠. 네. 인재의 그 중요성이 부각이 되는데, 네. 그 인재의 그 중요성은 과거에 인재가 없어가지고 나라가 넘어갈 위기가 됐는데, 네. 현대 보면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사실 저는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나 네. 이재용 부회장, 네. 이런 사람들이 인재 우선주의의 정책을 써가지고, 정말 그 대한민국 또 삼성이라는 그룹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룹을 만들고 대한민국에 그래도 경상수지에서 안정적으로 만드는 이게 사실 인재 우선주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훌륭한 인물이나 그 다음에 제대로 된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인재를 굉장히 소중하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인재의 경우는 그 사람을 초빙하려고 수십억을 그렇죠. 그냥 투자하죠. 네. 이때 이제 황보숭이 그 하진에게 청합니다. 당고의 근거로 향리에 쫓겨간 인사들을 다시 중용해서 중견 그 장수로 전쟁에 배치하지 않으면 인재난으로 절대 이 난국을 해치지 못한다고. 그 이제 이때 바로 그 황간에게 고개를 숙이기 싫어가지고 6년 복상을 끝마치고도 제야에 칩거해 있던 그 원소가 원소죠. 그렇죠. 중상시 조충하고 숙부 원해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았었죠. 그 하진의 그 부름을 받아가지고 대장군 하진의 부관으로 국난을 극복하는 명분 아래 참여하게 됩니다. 출사가 시작이 됩니다. 출사가 했군요. 그렇죠. 이제부터 이제 그 원소의 그 출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났죠. 하진 자신은 낙양 주변의 사수관, 함곡관 등 그 낙양을 철저히 방비하기로 하고 노식을 북중랑장으로 삼아 장각이 주력군이 있는 기주를 진압하도록 하고 좌중랑장에는 황보숭을 임명하여 연주, 예주 등 중원의 황건 농민군을 진압하게 하며 우중랑장에는 주주를 임명하여 형주, 남양주 등 남부지방을 진압하도록 합니다. 그 지방에서 특별히 피해가 큰 유주, 광양, 여강, 완성, 남양, 완화, 영천, 연암, 진국, 영적, 양적, 서화, 소름, 하곡양, 창정 등 수복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들에 새로이 형주자세에 서구를 보내고 예주자세에 왕륜, 유주자세에 곽훈, 남양태수의 저공, 거록태수의 곽전, 소룡태수의 조겸, 진양태수의 유충, 광양태수의 유의를 임명하고 교위 추정에게는 가장 위급한 지역인 유주, 탁군 등에 보내서 의용병을 조직해가지고 지휘하게 합니다. 일단은 급한 대로 진압군이 지휘 체계는 갖추어졌지만 이번에는 황건 농민군을 진압한 군장비와 마필이 문제가 돼요. 황실이 군장비와 마필이 농민군보다는 월등히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황건 농민군이 천하의 민심을 얻어가지고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르자 황건 농민군이 관할을 습격하면 관군들은 관청을 징길 생각을 안 하고 무기를 버리고 도망가요. 도망가는군요. 그래서 각 관청에 있던 모든 병기와 마필은 모두 황건 농민군에게 넘어가죠. 그래서 농민군의 군장비하고 마필이 더 많아졌군요. 그렇죠. 북중랑장 노식은 자신을 보필할 부장으로 공손차를 청구해요. 공손차. 그렇죠. 그때 이제 공손차는 원래 탁군 현령으로 181년도에 있었다고 그랬죠. 이따가 그렇죠. 북방 이민족의 친구로 북방이 어려워지면서 그 이전에 유주자사 장원이 그 공손차를 유주 병조 일대 방비를 맡기는 바람에 참전을 못하죠. 황건 농민군이 기위에 참전을 못하고 좌중랑장 황보숭은 도의 조조를 부장으로 청구해요. 그 우중랑장 주주는 별부사마 장초를 부장으로 그리고 하비승 송견을 군사마로 청구하게 됩니다. 자신이 부관으로 참여하게 된 송견 등이 그 역할을 정말 일당백으로 합니다. 드디어
후일 삼국시대의 주역들이 이제 이때부터 태동되었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네.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삼국시대의 주역들이. 네. 이렇게 조정까지 나서면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갈 때 네. 서슬퍼런 황건농민군은 네. 남양을 집중 공격하여서 네. 새로이 남양군 태수로 임명된 저공을 죽이고 네. 남양을 점령하더니 곧바로 유주 광양을 공격해가지고 네. 유주자사 곽훈, 네. 광양태수 유의를 죽이고 네. 그 기세를 몰아서 유주 전역을 휩쓰기 시작합니다. 하진은 교의 추정을 유주에 파견해서 네. 그 의병을 모집할 총괄 권한을 주고 네. 관군과 의병을 지휘하도록 명해요. 네. 이때 유비, 관우, 장비는 추정이 내다 걸은 의병 모집 방을 보고 탁군에 있는 같이 어울리던 유역 전체를 소집해서 500여 명의 의병을 조직합니다. 네. 그 유비 그 삼형제는 네. 의병대는 조직했죠. 그렇지만 그들이 그동안 자금 사정이 있었겠습니까? 소상하고 장세평이 조금씩 도와주는 그런 기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결국은 의병을 이끌 자금이 형편없이 부족해요. 부족하죠. 장비가 집안에서 물려받은 재산, 네. 그리고 자기가 장사로 벌어들인 자금을 총투입하고, 네. 그리고 유비가 탁군에서 유역을 이끌면서 주변 상인들로부터 거두어들인 기금 등으로 네. 겨우 하루하루 연명해 나가지만 네. 장기적으로 이끌기에는 네. 어림없이 부족했죠. 그렇겠죠. 이때 중상국의 대상인 소상과 장세평이 탁군에 와서 이제 말을 팔려다가 전쟁 때문에 말을 갖다 이끌고 갈 수도 없고 이제 움직이기 어려운 입장이 돼 있어요. 그때 장비하고 싸웠던 사람들이죠. 그렇죠. 유비의 이제 그 어려움을 보고 인간적으로 자기가 그 팔지 못하는 말 50여 마리하고 네. 그 말 등에 있었던 금은 500냥 그리고 네. 무쇠 1,000군을 후원해줘요. 그래서 유비가 그 후원금을 가지고 갑주, 갑옷, 모순, 극, 과, 도, 검, 궁시를 만들어요. 네. 이제 모는 이제 창이죠. 네. 수는 방패고 네. 극도 이제 창이지만 삼지창으로 되어 있는 극. 네. 과는 이제 창에다 칼을 붙인 긴 창인데 네. 창에다가 도는 조그만 검이고 검은 큰 칼이죠. 네. 궁시는 활과 화살이고 네. 의병에게 나눠주고요. 유비 자신은 쌍고검, 네. 관우는 청룡 언월도, 네. 장비는 장팔사모를 만들어서 네. 그런대로 의병이 형태를 갖춥니다. 후한 시대에도 청룡 언월도가 있었나요? 그리고 장비가 정말로 장팔사모를 사용했나요? 언월도는 사실 중국 당송 시대의 훈련용, 의장용으로 출현한 거예요. 네. 사실 관우의 청룡 언월도는 정사에서는 보이지 않고, 네. 그렇지만 워낙 그 관우하면 청룡 언월도 이미지가 강해서 네. 저도 사실 인용을 하는 겁니다. 네. 네. 기존 나간중 선생님의 모태 삼국지에 나오는 여포의 방천하급, 네. 장비의 장팔사모, 네. 전의의 쌍철주, 한당의 큰칼, 네. 정보의 철등사모, 네. 황기의 철편 등은 모두 독자들에게 워낙 익숙하니까. 그렇죠. 네. 각 인물이 특징과 인물상을 부여하기 위해서 네. 재미를 부여하려고 창조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네. 소설이 진척이 매끄럽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유주자사와 광양태수 유의가 살해된 후 네. 곧바로 유지 국방을 맡게 된 교의 추정은 네. 몰려오는 5만의 황건 농민군 대군을 상대로 크게 고심하죠. 네. 이때 유비가 의병 500여 명을 이끌고 추정행으로 갑니다. 네. 비록 그 500이 작은 의병이지만 네. 가뭄에 단비 만난 듯이 추정은 반가워할까요? 너무 반갑겠죠. 그렇습니까? 네. 추정은 유비의 의병을 마음껏 먹이고 마시고 네. 편히 쉬게 한 후에 네. 황건 농민군 장군 정원지가 이끄는 진영을 네. 유비와 함께 둘러보고 전투 전략 전술을 이제 구상하기로 해요. 전략 전술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로써 이번 5편에서는 황건 농민군 기의 과정과 유비 관우 장비 도원결의 및 삼국지 등장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6편에서는 네. 황건 농민군과의 실전에서 벌어지는 네. 정사에 입각한 사실을 통해서 작가의 상상력, 네. 창의력을 활용해가지고 네. 전략과 전술을 펼쳐드리겠습니다. 점점 더 재밌어지는군요. 네.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6편에서는
더욱 좋은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